구토와 설사, 그리고 식욕부진 이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 이틀, 3일이 지나도 낫지 않고 3주 정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상이 지속된다면 만성 장질환 혹은 만성 구토, 만성 설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병에 별명이 있어요. 시행착오의 질병이다 라고 부릅니다. 내가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떤 걸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나빠질 수도 있다. 그만큼 수의사의 그런 고민과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질환이고요. 안녕하세요. 잠실원 동물의료센터 한성국 수의사입니다. 주로 저는 반려동물의 소화기 질환, 특히 반려견 강아지 쪽에서 소화기 질환을 진료보고 있는데요. 이 질환의 개념을 충분히 알려드리면서 이 질환은 왜 생기고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화기 증상 다들 아실 거예요. 토하고 설사하고 배 아프고 배에서 막 부글부글 복명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소리도 나고 지독한 방귀 냄새, 가끔 이제 아이들은 밥을 안 먹고 심하면은 쓰러지는 아이도 있지만 그 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증상이고요. 오늘은 특히 설사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설사는 보호자님들이 이게 설사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사실은 설사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변이 약간 연한 변, 연변이라고 하는데 물러서 이제 형태가 없어지는 변도 있고, 그리고 정말로 막 물처럼 완전히 쏟아지는 변도 있죠. 설사인지 연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보호자님들 예쁜 똥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쁜 똥 생각하면 휴지로 들었을 때 밑에 남지 않고 물기만 살짝 남는 똥의 형태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런 형태의 변을 우리가 예쁜 똥이라고 하죠. 그리고 설사는 완전 물처럼 팍 쏟아지는, 완전 퍼지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만 되게 애매한 변들이 있단 말이에요. 약간 형태는 있는 것 같은데 설사 같기도 하고, 설사 같은데 형태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수의사들은 평가를 할 때 이제 페칼 스코어링을 합니다. 분변을 점수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나누는데 1단계는 말 그대로 좀 아주 단단한 변비 상태의 그런 변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7단계는 완전히 물 같은, 전혀 형태를 알아볼 수도 없고 짚히지도 않는 그런 변을 말합니다. 보통 6단계, 7단계 완전 형태가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밑에 완전히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닥에 붙는 변들을 설사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연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변의 형태는 형성하지만 집었을 때 잔존물이 많이 남는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연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에 묻어있는 양상을 보시면은 점액같이 콧물 같은 게 묻어있다든지 하면 점액변인 거고요. 빨간색 피가 묻어있으면 이제 혈변인 거죠. 가끔 이제 보호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아이가 시커먼 변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거무튀튀한 변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검정색 양복 같은 색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흑변을 보는 친구들은 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위장관에서 출혈이 일어났는데 어디서 일어난 거냐면 소장 상부에서 출혈이 일어났을 땐 그 피가 장을 통과하면서 굳어서 검은색으로 완전히 변한 상태에서 배설이 되기 때문에 변의 형태는 딱딱하고 정상적인 변 같지만 완전 시커먼 변을 본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결국은 이 설사들은 보호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주 심각한 질환의 증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잘못됐을 때 체를 했을 수도 있고 배탈이 났을 수도 있고 어떤 식중독균에도 감염됐을 수도 있지만 동물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약을 먹으면 더 쉽게 나을 수 있겠죠. 항생제나 유산균 같은 좀 도움을 주는 약을 먹으면 쉽게 나을 수 있지만 이런 간단한 구토와 설사 그리고 식욕부진 이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 이틀, 3일이 지나도 낫지 않고 길게 이제 3주 정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상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이거를 만성 장질환 혹은 만성 구토, 만성 설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진료를 특히 많이 보는 분야는 이런 만성 장질환, 염증성 장질환, 만성 설사 이런 분야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토와 설사 그리고 이런 만성 장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IBD라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아이들에게 진단을 내렸던 병명이기도 한데 원래 이 병명은 사람에서 우리가 따왔던 거예요. 사람의 IBD를 강아지에 그대로 적용을 했던 거죠. 근데 강아지들의 만성적인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건 사람하고는 약간 다른 형태다. 물론 비슷하긴 합니다. 그리고 IBD라는 용어는 사람에서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서 치료하는 장질환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강아지에서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강아지의 만성 장질환의 대부분은 식이에 반응합니다. 식이에 반응한다는 것은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고 식이 시도만으로도 거의 70%에서 80% 정도의 환자들이 치유가 되기 때문에 만성 장질환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IBD라는 용어 대신에. 만성 장질환은 크게 한 4가지 정도 분류가 있습니다. CE라고 하는데 이거를 크로닉 엔테로패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총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요. FRE, ARE, 그리고 SR이라고도 하고 IR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NR이라고도 하는 병이 있어요. 만성장질환은 상당히 어려운 질환이에요. 어떤 게 어렵냐면 진단부터 치료까지 분류도 다 어려워요. 뭔가 명백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치료의 반응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FRE는 Food Responsive, 음식에 반응한 장질환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치료도 물론 병행을 했지만 결국은 음식을 변경해서 어떤 특정 음식을 먹었더니 장질환이 치료가 되더라. 이런 환자를 우리가 FR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60%에서 70% 그리고 많게는 80% 정도는 식이 반응만으로도 치료가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항생제를 먹으면 좋아져요. 치료가 안 되던 설사들이 어떤 특정 항생제를 딱 복용하면 바로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의 문제는 항생제를 끊으면 다시 악화되거나 추후에 결국 다른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으로 진행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AR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근데 최근 2023년 ACVIM 미국 내과학회에서 ARE는 사실상 분류해서 지금 제외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은 항생제를 먹고 재발하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다시 FRE로 가거나 SRE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SRE는 뭐냐? SRE의 S는 보호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스테로이드, 그리고 I는 면역 억제제를 말하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에 반응하는 장질환 환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성 장질환이 있을 때 이런저런 약들을 써보다가 결국은 잘 안 들었을 때 스테로이드를 면역 억제 용량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SRE라고 이제 분류를 하기 전에 음식이나 항생제나 이런 거에 시도를 하다가 결국 스테로이드를 사용합니다. 또 이제 이런 치료들이 효과가 없으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종류가 다양해요. 사이클로스포린, MMF, 아자시어프린, 이런 여러 가지 면역 억제제들이 있는데, 억제제를 사용할 때는 하나씩 사용해 보셔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면역 억제제들은 또 다른 소화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이외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음식이나 항생제에 전혀 반응이 없다, 이럴 때 이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음식을 바꿔도 항생제를 써도 스테로이드를 사용해도 해결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아이들을 치료할 수는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깝지만 결국 NRE, 전혀 반응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토하고 설사하고 아이가 밥을 안 먹고 분명히 장안에 병변들은 가득한데 NRE로 분류가 되면 치료가 전혀 안 됩니다. 이미 치료에 실패했고 아이 예후는 상당히 좋지 않다고 봐야죠. 그러면 우리 강아지가 FR인지 AR인지 SR인지 NR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 검사를 막 많이 하면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만성 장질환이라는 것으로 진단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치료 반응을 살펴보는 거예요. 음식을 바꿔보든지 항생제를 줘보든지 아니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 보든지 해서 어떤 거에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이 분류를 따르게 되고, 분류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진단입니다. 왜 진단이 중요하냐면 음식에 반응을 하는지 살펴보려면 음식을 바꿔보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음식을 바꾸는 와중에 아이가 다른 질환이 진행되거나 악화되거나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질환이 너무 악화된 상황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성 장질환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다른 질환이 아닌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나 어떤 특정 세균이나 어떤 원충이나 GRD 같은 그런 원충성, 기생충성, 바이러스성 질환에 감염된 상태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이때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PCR이라는 검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기생충 검사도 있어요. 이렇게 플로팅 검사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분변을 사이톨로지, 세포를 보는 검사도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단순한 감염성 원인인지 흔하지 않은 감염성 원인지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정말 흡수장애가 맞느냐, 소화장애가 맞느냐,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EPI라는 병이 있는데 외분비성 췌장 기능 장애라는 질환입니다. 이 EPI는 췌장에서 소화효소를 분비를 못하는 거예요. 췌장에서 소화효소를 분비를 못하니까 내가 먹은 음식물이 소화가 안 돼서 계속 설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EPI를 진단하지 않고 막 음식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걸 시도하면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이 EPI란 병은 그냥 소화제 하나를 먹으면 낫는 병이거든요. 또 한 가지 되게 핵심적인 질환이 있는데 보호자님들이 무서워하시는 종양 같은 거예요. 우리가 초음파상으로 명백한 덩어리가 보이면은 종양을 의심하고 검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장내 림프종 같은 경우는 장벽이 두꺼워진다든지 일반적인 소견에서는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림프종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런 질환들이 아니더라. 아, 이 친구는 내 면역력이 내 장에서 내 음식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염증을 일으키는 형태인 만성 장질환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초진 환자들이 병원에 왔을 때 가장 신경 쓰는 거는 문진이에요. 그 친구가 무엇을 여태껏 먹었고 어떤 간격으로 설사를 했고 어떤 형태의 설사를 했고 집에 어떤 다른 강아지는 같이 아픈 건 아닌지 얘만 아픈 건지 산책할 때 뭘 주워 먹는 건 아닌지 예전에 이물을 먹고 수술한 적은 있는지 이런 병력이 아주 세세하게 다 진료와 진단과 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이물을 계속 먹고 뭐 내시경이든 수술하든 그런 병력이 있는 친구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장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이나 세균총이나 이런 것도 변하고 구조상으로도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누적이 돼서 만성적인 소화기 질환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진료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는 건 첫날 문진. 또 한 가지 상당히 중요한 거는 만성장질환 지수라는 거예요. CAI라는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강아지 만성장질환의 임상 점수라고 해서 여기서 평가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활력, 식욕, 구토, 변 상태, 횟수, 소양감, 이제 알러지나 다른 요소들이 있고요. 체중, 증감, 알부민 수치, 복수 여부. 한 9개 정도 되는 항목을 평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설사를 했다. 설사를 했는데 너무 잘 뛰어놀고 토도 안 하고 다른 문제가 하나도 없어. 3점이란 말이죠. 이 친구는 조절이 잘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만성장질환의 문제가 아직은 심하지 않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보통 설사를 그렇게 3주 이상 했으면 얘가 활력이 좋겠어요? 안 그렇죠. 체중이 괜찮겠어요? 체중이 빠졌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점수들이 이제 종합해서 아이한테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몇 점 이상이냐 몇 점 이하냐에 따라서 아이의 중증도를 평가를 하게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장질환은 이 CCCI 점수가 3점 이내로 관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5점 이내일 때는 음식물을 통해서 뭐 식이만 변경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중증으로 분류하는 8점 이상일 때는 입원을 권유하거나 강력한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호자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단순히 설사한다, 토한다 이런 기준만으로 아이들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우리 아이 설사 안 하니까 다 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밀한 문진 그리고 이런 CCCI를 통한 아이들에 대한 평가, 진단 검사들, 뭐 내시경, 조직 검사, 아까 말한 뭐 췌장효소 수치라든지 PCR 검사라든지 수많은 검사들을 통해서 결국 이 만성장질환이 진단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만성장질환이 진단된 이후에 그걸 어떻게 치료할지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만성장질환을 치료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너무나 다양한 상황에서 옵니다. 검사를 해보면 검사 결과들은 뭐 알부민이 낮은 경우도 있고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지고 기타 다른 영양학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검사법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할지를 어떤 면에서는 수의사들이 결정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만큼 수의사의 그런 고민과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질환이고요. 수의사가 추천하는 사료를 먹고 아이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수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었지만 약의 반응을 전혀 안 하는 친구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 실패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병원에 한 번 오실 때마다 이 치료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우리가 평가하고 다음 치료법을 시도하고 그런 과정을 겪고 저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1차 관해를 위한 기간을 말을 해요. 물론 그보다 짧게 운 좋게 정답을 찾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수많은 시도를 해본 끝에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병 이름 자체가 만성장질환이에요. 단기간에 완치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장기간 계속 지속적으로 증상을 관리하고 환자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치료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만성질환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